항상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드러나 봅시다 돌아왔고요.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명이서 하게 될 것 같고, 저희 좀 근황과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독자가 지금 106명인가? 아무튼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폭발적인 반응까지는 받고 있지 않지만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일단 이게 이준석 때문이거든요. 이준석 영상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정치를 팔아야 되나? 우린 정치 방송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정치 말고도 할 얘기는 많은데 얘기하다 보면은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죠. 뭐 저희가 뭐 정치는 항상 좀 곁다리가 사이드로 나온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대놓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반응도 뜨겁고, 그 이준석 그거에 댓글 진짜 많이 달렸는데, 좀 다 그러니까 영향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희의 어떤 공부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지점을 잘못 알고 있다라기보다 그냥 니네가 공부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을 나는 사실 다 듣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어떤 주장에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반박할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긴 해야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난 근데 물론 그 댓글이 순수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뭐 전업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 뭐 훌륭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산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긴 하죠. 근데 뭐 아직 뭐 밥 벌어먹고 사는 단계는 아니고 그냥 우리 돈 들여가지고 취미 삼아서 하는 건데, 뭐 난 조회수가 지금 뭐 7, 8천 이렇게 이준석 씨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나왔고, 최근에 올라온 것도 한 2천에 나왔나? 네네, 맞아요. 2천에 나왔잖아요. 뭐 글쎄 이게 우리가 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회가 그냥 주제가 그냥 민감해가지고 사람들이 제목 보고 들어와서 그냥 댓글만 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주제 선정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얘기가 그래도 동의가 되니까 구독자 수도 느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수익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잠시 저희 사는 얘기, 이거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입 풀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요새 일 받아서도 하고 있고 본업도 하고 있고, 제가 쇼츠를 시작했어요. 보셨어요? 안 봤어. 알고 계셨어요? 올린 건 알고 있었는데 안 봤어. 뭔 얘기하는지. 네. 난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걔도 지금 한 번 올리면, 그러니까 쇼츠는 워낙 생명력이 짧으니까 한 번 툭 오르면은 그 후로는 거의 안 오른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올리면 그래도 한 400회, 500회 정도 나와서 왜 약간 그 극한직업 그 치킨집 마냥 혹시 왜 잘 되지? 약간 왜냐면은 저도 뭐 유튜브 이런 걸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콘텐츠 이런 거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엄청난 성원을 받고 있다 그건 아닌데, 처음 하는 것 치고 잘 되고 있는 것도 맞아가지고. 다 백호님이 주제를 잘 잡아주셔가지고 그런 거죠. 저야만 나와가지고 입만 터는데 뭐.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일 하고 있고, 내일 아니구나, 내일 모레부터 출근 새로 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되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혹시 주술회전이라고 하시나? 알기만 알아요. 난 그 처음에 나왔을 때 넷플릭스에 떴을 때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나 약간 취미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새 거를 잘 안 보는 타입이야. 근데 이게 그냥 복이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딱 눌러봤는데 딱 너무 내 취향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구나 하고 지금 2기까지 지금 쭉 보고 있어요. 한창 이제 유튜브 쇼츠에 관련해가지고 막 주술회전이 트렌드하게 막 떴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안 보다가 이제 와서야 보기 시작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보는구나.
좀 이게, 재밌더라고.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하는 말인데 오늘이 하이큐 극장판 개봉일이거든요. 아 진짜? 근데 하이큐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메이저한, 그러니까 꽤 유명한 애니는 맞는데, 꽤 유명한 만화 맞는데 약간 그 뭐야 귀멸의 칼날 약간 이런 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지도가. 근데 꽤 유명해진 거예요, 한국 내. 그리고 이게 만화는 완결됐어요. 만화 완결돼서 한국에서는 그냥 뭐 일반인들한테 하이큐 아세요 하면 아는 정도였지, 뭐 이게 막 엄청 떠들썩하진 않았는데 지금 좀 떠들썩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이거 녹음실이 홍대인데 이 홍대 8번 출구인가? 아무튼 몇 번 출구에 가면 거기 하이큐로 이게 돼 있어요. 벽이.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볼까 내일 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대중적인 애니메이션을 가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떤 거요? 빵. 빵? 그쵸. 먹는 빵. 예. 하이큐도 빵 나왔었지.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귀칼도 뭔가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종류의 어떤 식품으로 나왔던 것 같아. 딱 보면은 이 대중성을 가르느냐 안 가르느냐를 따져봤을 때 이게 뭔가 식품의 형태로 이제 프랜차이즈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서브컬처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 오늘은 꽤 무거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이제 이 자본가의 관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유튜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조회수가 빨릴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감이 항상 맞은 건 거의 맞긴 했는데, 이제 이준석이 나는 어느 정도 터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터질 줄 몰랐고, 이 최상병 사건은 세월호는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최상병 사건은 조금 아리까리하다. 긴가민가. 네, 긴가민가하다. 이게가 대중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먼저 의심을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전국적인 이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뭐 꽤나 이슈인 것 같고, 저도 이거를 찾아보려고 해서 안 건데, 얘가 그래도 1년은 아직 안 됐는데 작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꽤 됐더라고요. 8개월 정도 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거는 사실 어떤 팩트를 전달한다라기보다 이미 벌어진 현상에 대한 이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이 정리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뭐 근데 레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언론사에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해놓은 거 보시고 저희 거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최소한의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네, 바닐라님이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해병대에서 작년 순환 수해가 일어났을 때 대민 지원한다고 나갔다가 이제 실종자 수색한다고 이제 강물에 일렬로 쭉 서가지고 수색하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그 최숙은 그때는 일병이었죠. 네네 맞아요. 이게 사망 후 진급. 최숙은 일병님이 이제 물에 휩쓸려가지고 실종되고 이제 사망하신 거지. 이게 이제 누가 사단장이 이제 뭐 물에 들어가라고 했느니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군대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잠깐만 내가 지금 맞게 말하고 있나 모르겠네.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군대가 자체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 지가 좀 됐거든요. 이제 최근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반 경찰로 넘겨야 되는데, 이건 사망 사건에 한해서 사망 사건에 한해서지. 그래서 넘기기 전에 수사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검찰에다 넘겼는데, 그 넘긴 거를 다시 이제 회수를 하라고
누군가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근데 윗선이 누군지는 뭐 다들 뭐 예상은 하지만 대놓고 얘기하고 있진 않고, 그래서 이제 회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거기에 대해서 막 항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에서는 뭐 항명죄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 지금 보직 해임돼가지고 최수 저기 그 뭐냐 그 계급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 장관? 아니 그 수사단장님. 대령이었던 대령 아닌가? 그분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보직해임 돼가지고 거의 책상에만 벽 보고 앉아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누가 압력을 넣었고 이제 뭐 사단장이 직접 지시를 했느니 어쩌니. 근데 그 사단장은 지금 해병대 부사령관이 됐고. 아 대령이신가? 수사단장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대령 네. 박정훈 대령? 대령님. 맞아. 네. 박정훈 대령님. 그분이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보직해임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고, 그때 지시를 했다던 이제 사단장은 지금 해병대 부사령관이 됐고, 그래서 지금 부사령관이 됐는데 지금 공수처에도 수사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 이제 저기 임종석 국방부 장관도 엮여가지고 공수처에 수사를 받니 마니 하다가 이제 뭐 호주 대사로 임명돼가지고 한창 이제 총선 때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사를 받네 맞네 뭐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쭉 전체적인 히스토리는 이렇고, 저희가 그럼 이게 어느 시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냐라고 하면, 내가 너무 무섭게 얘기한 것 같아. 아니요, 그 시간 순서대로 얘기가 잘 된 것 같고, 논란이 되는 부분만 찝으면 3개인 것 같아요. 누가 지시를 했냐? 그쵸. 그거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라고 네, 누가 지시를 했냐? 그쵸. 그게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거가 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는 왜 그거 뭐라고 하죠? 구명조끼도 없이 네, 들어가라고 했느냐? 그런 어떤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가 첫 번째 논란인 것 같고, 그 다음 논란이 이제 그 박정훈 단장님이 넘겨 8명을 이제 혐의 선상에 올려서 해주십시오 하고 결재까지 받아갖고 이제 넘기기 직전인데 야 넘기지 마 했는데 그냥 넘기셨잖아요. 수사 자료는 실물은 넘어갔는데 그걸 회수하라고 한 거지. 아 회수하라. 제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제가 어제 본 그거는 이 사람 박정훈 대령이 이제 결재 받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제 그 장관이 넘기지 마라, 보류해라 라고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넘긴 거예요. 맞아. 그게 맞네. 네네. 넘겼다가 네. 거기 또 넘겨받은 경찰청에서 또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군대에 넘긴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그냥 단장님이라고 할게요. 이 단장님이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넘긴 이것이 항명이냐. 이게 두 번째 논란인 것 같고, 마지막 논란이 대통령은 정말 개입을 했는가. 그리고 만약에 개입을 한 게 맞다면 왜 개입했냐? 왜 개입했고 대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을 하는 것이 맞냐. 이번에 제가 정확한 횟수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거부건이 이번에도 나오면 10번이 되나 안 되나 였던 것 같아요. 꽤 많아요. 두 손가락이 이제 좀 있으면 곧 넘어가는 이 수준이 되는데,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뭔가 국가라고 하죠. 국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세 꼭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부에서는 첫 번째 꼭지로 이 일이 대체 왜 발생한 거냐. 이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들은 왜 끌려갔고 동원이 됐고 뭐라고 하죠? 구조 현장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볼 수 있을 만한 얘기는 저는 그러니까 왜 구명조끼도 안 입혔냐 이런 거는 저는 좀 너무 디테일한 얘기인 것 같고 그 전에 해볼 만한 얘기는 이거 뭐라고 하죠? 민간 대민 지원. 대민 지원을 들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일순위 모자르니까. 근데 수색 작업에 들어간 거잖아요. 예. 수색 작업에 근데 이것도 막 들어보니까
우리는 수색 작업인지를 몰랐다. 갑자기 뭐 나가려고 하니까 알고 보니 우리는 순전히 대민 지원이고 수해 복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전달이 늦어져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게 수색 지원이다라는 얘기의 전달이 사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단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 과정이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색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장에게도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아무튼 그 단장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맞을까? 군인이 이런 수색 작업에 동원되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세월호 때도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 세월호 선체 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수색 작전에 들어갔던 군인들은 충분히 그런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뭐 UDT라든지 이제 뭐 해군의 어떤 수중 잠수 작전 능력을 가진 많은 부사관들이 직접 임무를 수행한 건데 이번 뭐 저기 작년에 있었던 그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병사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이제 뭐 동네 막 그 길바닥에 이제 뭐 동전 줍는 것도 아니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색을 막 했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나는 들긴 하더라고. 물론 이제 군대가 이제 평시에는 대민 지원도 이런 거 나가서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것도 어떤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그 당시에 뭐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게 어땠는지는 나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어요. 근데 당장 이제 물이 불어나고 깊이도 막 깊은 그런 개울가에 사람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런 지점이 있어가지고 대대장이나 사단장이나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체 군인을 어디까지 이거 확실히 둘이 하니까 멘트가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그쵸. 저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뭐 군의 부조리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딱 요것만 얘기해서 이거 조금 말이 안 됐던 것 같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다못해 그러면 그거에 맞는 안전이라도 갖춰줘야 되는데 이제 저도 막 찾다가 본 건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윗선은 뭐 여단장 뭐 사단장 정도 이 군인들 선에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떤 우리 해병대는 대민 지원도 하는 어떤 그런 국민 친화적인 기관이다 단체다라는 거 되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복장 통일을 엄청 강조를 했대요. 그게 이 임성근 사단장 그 당시 사단장 이 양반이 되게 그런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중요시하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 사단장 때였나 그때 무슨 캠페인인가 뭔가 이츠마린 캠페인인가 뭔가 이 욕을 해도 되나 하여간 아주 그냥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뭐 해병대가 알아야 할 뭐 8가지니 9가지니 무슨 해병 정신이니 뭐니 이런 거를 지가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가져다가 병사들 부사관들 간부들 다 외우게 시켜가지고 막 경연대회 이런 거를 막 시키고 그런 식으로 되게 외적으로 뭔가 이상한 캠페인 같은 거를 벌이는 식으로 되게 근데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 것들도 좋아해요. 행정군대다 보니 평시 말로는 이제 전시를 대비하는 뭐 창급 부대 어쩌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전투를 하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거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진급을 하거나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대 관리의 측면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업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하려면은 뭐 대민 지원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은 기회겠죠. 좀 진급을 앞두고 있는 간부들한테는 이런 데 나가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해병대의 위상을 올리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니까 이제 진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사령관 됐었잖아. 그래서 이 군대 부조리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원래는 거기까지 하지 마시죠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 충분히 막 치고 들어와 주셔도 돼요. 예. 아직 멘트가 정리가 안 돼서.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이 사람들이 군인이니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군인을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군인이 되면 결국 배우는 게 사람 죽이는 법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이제 그냥 한간에 있는데 사실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포를 쏘는 어떤 뭐 총을 다루고 뭐 주특기 뭐 이런 걸 하는 걸 무기를 다루는 법을 예, 배우는 거지. 그런 거를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그게 사람 죽이는 법이다라는 걸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하다못해 뭐 전 군인들이 뭐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그런 대인 기술을 배우진 않잖아요. 예. 태권도 안 했나요? 태권도는 의무는 아니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하면 뭘 줬나? 약간 하면 뭐라고 해? 포상을 줬나? 뭐 그런 거였지. 나도 안 하긴 했어. 공군이라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래서 제대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우진 않지. 그러니까 어떤 전투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 같은데 그냥 어떤 화기를 다루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 사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 화기 다뤘다고 만약에 진짜 북한군 이제 1대1로 만나면 이제 바로 죽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걸 따로 배우진 않잖아요. 이 대인 전투에 대해서. 나는 어쨌든 이제 북한군도 우리나라 국군만큼 아니 국군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장성들은 참 북한군한테 고마워해야 돼. 북한이 그만큼 개판이니까 지금 이 평화가 유지되는 거지 아니었어 봐. 장성들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정훈 장교한테 듣는 거는 이제 걔네들 장난 아니다. 이제 싸움 개 잘한다. 정원 장교님들이야 이제 대적관을 교육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북한군에서도 그래도 뭐 10만 명 정도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지컬에 준하는 그런 특수부대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경계해야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이거 약간 군인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나온 건데 이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한 번 망쳤다고 보는 게 저는 태양의 후예거든요. 이 태양의 후예에서 물론 그 사람들은 특수부대이긴 했지만 이 대위밖에 안 되는 대위 중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진짜 무린 고수처럼 싸우잖아요. 근데 그 특전사잖아. 특전사인데 그러니까 물론 그건 맞아. 그들은 그렇겠지. 특전사는 그렇겠지만 이게 잘 군인을 모르는 많은 분들은 결국 그걸 떠올린단 말이야. 군인 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위해서 나오는 얘기냐면 실제로 군인들이 어떤 대인 전투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술 전략에 투입된다든지 이러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훈련을 하긴 하지만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뭐 몇 소대는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뭐 당연히 있지만 그게 얼마나 빈도나 깊이로 봤을 때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것만큼 군인이 이제 그 전투에 대비되어 있나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좀 더 대비해야지. 쓸데없이 대민 지원 이런 데 나가면은 안 된다. 그렇죠. 그 얘기로 맞아 이어지는 건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항상 우리가 막 한번 다루려고 했다가 일부는 그냥 군대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가 한번 다루려고 했다가 이제 서울해봄도 그렇고 여성 징병제 그 얘기 나올 때도 저는 사실 뭐 그 입장을 지금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우리나라는 전시국가다. 그거에 대한 안보가 너무 안 돼 있다. 라는 걸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안보는 미국이 지켜주죠. 그러니까 이게 대민 지원에 파견되는 거 물론 난 사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군인이. 근데 뭐 물론 당장 어떤 일손이 없으니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군인이라는 이 인적 자원에 대해서 이 윗사람들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대체 수색 작업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했길래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냐 아니면 뭐 요청했는데 안 되냐 이거는 우리가 모르죠. 우린 알려준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군인이 투입이 됐고 우리가 정말 이 자원을 정말 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단장님의 안보 의식을 건드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정말 제대로 된 이 전시라는 그런 게 있었다면 글쎄 그렇게 장화를 신고 수색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복장 통일. 네, 복장 통일로 해야 되고 우리나라 군대가 외적 군기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각진 자세 뭐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그게 있었대요. 그래도 그러니까 윗선은 발목까지만 가라라고 지시가 내려왔대요. 근데 뭐 어디 단까지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우리는 허리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가 실제로 그 수색 작업하는 사진을 보면은 적어도 무릎까지는 물이 차는 상황이었고 그 세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수색 작업 그 최상병의 사망 현장에 있던 군인이 총 3명, 그러니까 그 실무 뛰던 군인이 3명이었는데 2분은 다행히 헤엄을 잘 쳐가지고 됐고 최상병님은 그거를 못 하셔서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아직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전에 군화로 갈아 신기자라는 어떤 현장 지시가 있었대요. 근데 야 너는 정신 안 차리냐? 위에서 뭐라 그랬어? 이거 복장 통일 하라 그랬는데 무슨 군화야? 이러고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의 그러니까 나는 모든 정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것도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막 얼마 전에 특검도 통과가 됐죠? 그걸 통과라고 말하는 게 맞나?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장정분들 그리고 해병대 뭐라고 해야 돼? 전후에? 전우분들은 사실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 최상병의 죽음 그리고 여전히 있는 군대 부조리함 이런 게 안타까워서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정치 사건이 그렇듯 이것도 정치적인 이슈가 됐다고?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최상병의 어떤 예우나 뭐 그 뒤에 사건들 뭐 이런 뒤에 어떤 사후 처리에 대한 얘기는 어느 순간은 또 들어가서 대통령은 그래서 뭐라고 한 거냐 연루가 되어 있는 거냐 이런 얘기로 가는 게 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만큼은 군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은. 저도 그런 정치 이슈로만 생각을 하고 왔던 것 같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충분히 포커싱을 같이 잡아야겠다. 밸런스 맞춰야겠다. 아니 군대에서 보면은 진짜 뭐 일하다가 다치고 훈련하다가 다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수두룩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비전투 손실로 사망하시는 분들만 해도 100명 단위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1년에 참 이게 맞나? 지금 미군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군도 그 정도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내가 한번 팩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비전투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사망이 100명까지는 아닐 거야 아마. 설마 우리나라 군대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뒤에서 할 텐데, 그러니까 2부에서 할 텐데 우리가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 사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거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의 군인에 대한 예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군인이든 아니든 이 전시라는 것과 어떤 우리나라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제가 저 일개 100명짜리 유튜버가 자꾸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단장님조차도 정말 그런 전투적인 거를 생각을 했다면 이런 무모한 지시가 일어나진 않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방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통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2021년에 군대에서 사망한 사람이 103명이에요. 연애요.
2021년에 사망한 사람이 총합 103명이고 20년에는 55명, 19년에는 85명 이런 식으로 거의 막 평균적으로 1년에 100명 정도는 돌아가시네. 이게 안전사고도 있고 군기사고도 있고, 군기사고라 하면 군내 부조리 이런 거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쟁을 치르고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 1년에 100명씩 사람이 이게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는 뭐 꼭 군인 사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대충 1년에 100개의 그러니까 사망 사고만 100개고 그럼 사건 사고까지 하면은 몇백 개일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른다는 거죠. 보도가 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최상병 사건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최상병 사건 같은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 되게 무슨 국가 무슨 그런 사람처럼 말하는데 이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좀 이 사건을 계기로 좀 군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식을 바꾸고 무슨 국방부 홍보하는 거 같네요. 군대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꾸고 좀 사건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그 사망 사건을 더 이상 제가 알기로는 사망 사건에 한해서 경찰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군대법에서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니네 또 헛짓거리하는 거 아니냐 여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진실을 감추고 예. 축소 은폐시킬 거를 우려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게 단순 추측만으로 그런 실무가 결정되지는 않았겠죠. 실제로 많은 은폐가 있었을 테고 지금도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나는 또 다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 요새는 이제 병사들이 다 휴대폰 쓴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휴대폰을 쓰게 해준 이유로 뭔가 그 군 내부의 어떤 상급자 아까 뭐라고 했냐 윗계급이 아랫계급에 대하는 어떤 각종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상병장이라고 할까요 일단? 예. 상병장들이 이제 1, 2병들한테 하는 어떤 그런 통제 많은 수많은 통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조리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제 어떤 우리 군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부조리와 어떤 악습 같은 거는 뭔가 이 자원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PX에 1개 중대의 PX에 이제 전자레인지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제 PX에서 냉동 돌려 먹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래서 당연히 짬순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보통인데 뭐 거기서 이제 해결책은 짬순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은 더 많은 전자레인지를 놓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사고 난 것도 사실 병사들 다 구명조끼 입혀주고 했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어떻게든 이제 살려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군대가 참 이런 어떤 무기나 살 줄 알았지 뭔가 이 장병들의 어떤 복지와 이제 군수 분야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많이 좀 부족하다. 또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70만인데 이 병사들한테 방탄조끼도 다 못 입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이 윗선에 있는 정책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장교 고위급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밖에 보여주기 좋은 강력한 화력, 뭐 멋진 무기 이런 거를 사기 좋아하는 어린애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나는 평가하고 싶어. 그 발언이 조금 세셔서 이쯤에서 그 잘라. 아니 그 밝혀주시면 될 것 같아. 그 간부 출신이다. 아 저는 이제 공군에서 직업군인을 했었고요.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게 맞나? 내가 뭐 직업군인으로 하려다가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느낀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대령님이 항명이냐 이게 항명이냐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상명하복, 이 군대 안에 있는 상명하복,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군대 그 장교로 들어가기 전에 면접을 보거든요. 네. 면접 볼 때 앞에 이제 소령 중령 이렇게 딱 3명이 딱 앉아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명령이 있으면은 그게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이라면은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붙으셨네요. 붙었어. 근데 시절이 좀 좋았나 보지 뭐. 네. 그러니까 앞에 계신 어떤 소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보다 더 윗선의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인 군대의 이제 군법에도 보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관이 갑자기 민간인을 쏴 죽이라 그래. 그러면은 그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때 박정훈 대령은 원칙적으로 행동을 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는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지금 반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네가 말을 안 따르고 이제 했으니 이건 항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약간 법리적인 문제라 이게 좀 법리적인 문제라 좀 복잡하긴 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군대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그거를 이제 넘기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넘기지 말라고 한 거는 박정훈 대령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당한 명령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을 윗선에서 인지를 했냐 안 했느냐 난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명령에 대해서도가 이게 양쪽의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박정훈 대령님 입장에서 항명이 아니다라는 게 서면 지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장관이라는 사람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한 게, 결재를 그러니까 장관의 주장인 거잖아요. 내가 결재를 하고 나서 주변에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것도 개 웃긴 거. 그러니까 그거를 결재를 하기 전에 판단을 해야지. 물어보고 좋은 자문을 구해야지. 결재를 해놓고 그러는 게 어딨냐고요. 이거 자체가 난 되게 웃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로 치면 뭐 대표님 이거 우리 뭐 사람 뭐 한 몇 명 뽑아야 되는데 연봉 얼마로 해가지고 공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어. 그래서 올려갖고 면접도 보고 이제 다 됐는데 면접 보기 직전이야. 면접 보기 직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면접자도 구해서 이제 면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그거는 하지 마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진짜 이 박정훈 대령의 말처럼 이게 정말로 어떤 정당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서면 처리를 하는 게 좀 절차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훈 대령님의 입장이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그 진술만 보면 서면 지시였으면은 내가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근데 서면 지시가 아니었고 이미 결재는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박정훈 대령님의 생각을 그냥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진술한 내용. 진술한 내용이? 네. 진술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나? 네네. 서면 지시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서면이 아니었다. 서면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서면이 아니었고 그냥 구두 지시였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했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제가 다 난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결제까지 다 해놓고 그럼 뭐 하지 말든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래서 회사의 관점, 그러니까 그냥 뭐 회사 관점 볼 것도 없어. 그냥 조직의 관점 보면 박정훈 대령님 잘못한 거 없죠. 잘못한 거 없죠. 그 결제가 내려왔으면 해도 되고, 진짜 안 되는 거면 구두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야 서류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찢어버려 갖고 와. 이렇게 했어야지. 그게 나는 또
지금 와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자기가 결제해 놓고 나서 문제가 될 이걸 모르게 되면 사망 사고는 군대가 수사하지 않은 게 법적으로 맞는 건데 이거에 반하는 명령을 했다는 게 자기가 찔리니까 그냥 말로 한 거지. 그거를 그냥 잘못했을 때 책임을 또 떠넘기려고.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이종섭 장관이 사악한 진짜 아휴 장관 자격이 없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진짜 윗선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항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일부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그 최상병, 그러니까 사실 이거 예전 방송에서 잠깐 얘기한 거긴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위험하다. 아 지금 그러니까 군화도 안 신고 뭐야 장화를 신고 구명조끼도 안 메고 이거를 뛰어드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 상병장들도 얘기는 해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제 추측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했을 때 뭐 하사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간부도 있고 병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미 사실 병장쯤 되면 말에 힘도 그러니까 힘이라기보다 그냥 약간 발언권이 있고 친하고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정도는 말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상명하복이라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사건 내용에도 중간에 군화를 신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결국에는 약간 위에서 하라니까 해라는 거 안에서 사실 이 상명하복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이 혐의가 있다라는 것도 이 상명에서 상이 어디까지냐, 뭐 여단장까지냐 대대장까지냐 사단장까지냐의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군대의 상명하복과 앞에서 얘기 나눈 거는 좀 더 엄청 큰 개념에서 진짜 어떤 행정적인 개념에서의 상명하복이었는데, 이 군대 안에 있는 이 자잘한 상명하복들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가 진짜 합니까? 진짜 합니까?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그 상명하복의 범위를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옷에 소매를 걷느냐 안 걷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까지 엄청나게 통제를 하니까 그게 이제 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 뭐 이제 그 독일군에서 수입되어 온 개념 중에 하나가 임무형 지휘 체계라는 말이 있어요. 임무형 지휘 체계. 그게 뭐냐면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저는 그냥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급 부대에다 지시를 할 때는 그냥 어떤 임무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방법은 이제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그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다 지원해서 해봐라는 식으로 풀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그런 임무형 지휘체의 개념을 갖고 왔으면서도 막상 임무를 수행할 때는 상급 부대 이제 뭐 사단장이라고 할게요. 사단장이 일개의 이제 병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진짜 난 문제라고 생각해. 상명하복이라는 어떤 절대 원칙은 군인대라면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어떤 방향성, 실제적인 어떤 디테일한 전술적인 부분들은 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아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사제 장비 쓰는 얘기 하려고 하다가 나갔어. 그러니까 이 사실 결국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이 군대에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있는 것도 나는 우리나라는 전시국가라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심각하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부분 저도 뭐 얼마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방으로 가면 전방으로 가면 부조리가 없다. 많이 없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막 DP 막 이런 데 보면은 오히려 GP, GOP 막 이런 데서
막 부조리가 발생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도 이제 얘기 들어보면 부조리랄 거는 진짜 몸이 힘들어서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전방은 아니었고 예비부대라고 하나? 전방 뚫리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화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훈련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원래 화기중대에 있다가 연대 본부로 넘어간 케이스긴 한데 화기중대에 있을 때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 부조리가 있진 않았어. 뭐 그냥 연등 때 과자 못 먹는 정도? 이제 그리고 밥 먹을 때 식탁에 팔 올리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것들이 있었지. 뭐 평소에 뭐 막 갈군다든가 이런 느낌은 저는 크게 안 받았는데 뭐 제 위로는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뭐 저희는 뭐 맞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뒤 후방으로 가면 이제 내가 할 게 없어 갖고 이제 자잘한 통제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지.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여기서 뭐 군대의 어떤 반환선까지 제시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지만 그 지금 이 꼴로 돌아가는 게 맞나? 예. 그래서 저도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예전 그러니까 군대 썰 적당히 풀고 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훈련소 이제 끝나고 왔을 때 이제 그때는 저는 뭐 휴대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고 유일한 어떤 외부와 닿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전화랑 싸지방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를 얼마나 하고 싶어 군인들이 이제 막 신병들이. 그래서 그거를 주말에 10시부터 10시였나 9시인가 아무튼 그 몇 시부터 이제 싸지방이 여는데 신병들이 다 뛰어가지고 제일 먼저 싸지방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한 일병 상병들이 쓱 와서 이제 뭐야 왜 자리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상병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상병장들은 야 꺼져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일병들 딴에서 통제가 들어온 거야. 뛰지 마라.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물론 여러 가지 그 명분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결국 왜냐면 니네가 뛰어서 내가 싸지 막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어떤 자질구레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대학교나 어떤 회사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조직은 이건 뭐 제가 운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군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가 너무 그러니까 필요한 건 맞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때려 박아놓고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이 대우라는 거는 막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차원도 맞아. 뭐 월급을 더 줘야 되고 뭐 인프라가 되고 막 이런 차원도 맞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군인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상급 장교들은 솔직히 뭐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솔직히 임성근 같은 사람은 자기 부하들을 진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 진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조사나 이런 데서 경찰이란다 저기 뭐 공수처 조사나 이런 데서 자기는 책임 없다. 자기는 충분히 안전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대대장들이 그런 걸 안 따라가지고 이런 식의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임성근 사단장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대장들이 감히 어떻게 사단장의 지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병력을 움직일 수가 있냐. 그렇죠. 상명하복이 그렇게 엄격한 군대 특히 거기 해병대라는 조직에서 해병대는 사단도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단장이 얼마나 큰 존재겠어요. 임성근 사단장은 또 부사령관에다가 사단장으로 된 케이스고 차기 뭐 사령관까지 넘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실세 중에 실세 사단장이 임무를 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대대장들이 투입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져야 돼. 그죠. 그리고 군대가 그러니까 진짜 무슨 야만인들이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 그냥 우리도 군대 나왔고 저도 군인이었고 바닐라님도 군인이었고 그냥 되게 상식적인 사람, 뭐 물론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전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사실 이 대대장이나 이렇게 그런 뭐 장들의 입장에서 이 안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한 명 네. 다치면은 그 군대에서 그 걸어놓는 거 뭐야? 맨날 숫자 그 무슨 무사고, 네, 무사고 며칠차. 며칠 이거 그거 맞지도 않아. 사고가 일어나는데 숫자가 늘어나. 그러니까 그런 대체 그 무사고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로 되게 그리고 막 천을 넘어가면 막 다 박수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군대인데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어떤 위험에 노출할 만큼, 그리고 진짜 뭐 대대장 되고 이런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뭐 다 그러니까 그런 장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공부와 어떤 게 비례하진 않지만 뭐 요즘 뭐 꼭 그렇지도 않지만 육사 기준 뭐 그게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충분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충분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그냥 대화하면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를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고 분명히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 테고, 왜냐하면 군대도 상식인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곳은 맞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대대장 중대장이 자신의 판단으로 병사를 저렇게 했다가 얘 뭐 죽거나 다치면 바로 자기 이제 집에 가야죠. 그렇게 될 텐데 그러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사단장한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나는 정말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난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정말 한 적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냐. 위선에 잘 보이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들. 만약에 나는 어떤 오더도 명령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했겠어? 그 분위기를 결국 사단장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 그 책임의 형태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서 이제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뭐 나는 뭐 이것도 예전에 한 얘기긴 한데 뭐 단순히 옷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옷벗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책임지라는 거에서 옷벗으면 끝나. 그리고 뭐 사실 뭐 옷 벗는 게 뭐 물론 큰 일이지만 뭐 그런다고 뭐 그분이 당장 뭐 생계 유지가 안 되실 것 같진 않고. 사실 책임이라고 한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원인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온전히 이제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이제 뭐랄까 원상복구까지는 아니지만 복원적인 어떤 정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그 사고의 책임자들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옷을 벗기고 집에 가,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난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거는 요 사고에 대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일어날지, 재발 방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군대의 어떤 큰 체계 아래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집에 가셔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책임은, 그러니까 저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거. 근데 사실 옷 벗는 거는 인정 안 해도 벗을 수 있잖아요. 벗길 수 있지. 그러니까 인정하는 모습을 좀 보이시고 충분한 사과와, 뭐 저도 모르겠어. 잘못을 한 사람이 그 뒤에 수습을 잘 할 수 있겠느냐. 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럼 그 앞단까지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까지만 나오면 이제 사실 그 뒤에는 또 이제 그 문제를 안 일어나게 하는 건 또 그 후임자들의 몫이니까,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슬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아쉬운 거 있으면
5분 정도 떠들어도 되긴 하거든요. 뭔가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 뭐 특별하게 아쉬운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해병대가 너무 커 사이즈가. 갑자기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네. 사이즈가 너무 크고 해병대 규모가 한 좀 15,000명인가? 거의 2만 명에 근접하는데 아무리 전시국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는 아니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닌가? 뭐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 있긴 하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의 해병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우리나라 군대는 좀 간편이 필요하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부조리함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도 저는 한몫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중대장 한 명이 통솔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뭐 100명에서 뭐 150명.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한 명이 100명. 그러니까 물론 그 밑에 직원이라고 자꾸 직원이라고 할게요. 직원 맞으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있어서 이제 뭐 팀원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대장은 사실 뭐 그 팀장 몇 명 컨트롤하면서 뭐 이런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대라고 했을 때 막 많이 가면 막 뭐 10명도 되고 10명 좀 12명씩. 안팎이잖아요. 10명 안팎이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그 많아봤자 23, 4살 된 사람이 그 10몇 명 어떻게 컨트롤해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근데 한 3, 4명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3, 4명이었을 때 그만큼 교육도 잘 될 테고. 그러니까 좀 이 H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HR. 이 군대 안에서 HR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간부 숫자도 엄청 줄어들고 있고 지금 사관학교 생도들도 지금 막 4학년 거의 임관하기 직전에 막 퇴교해가지고 막 병사로 간다 그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군대는 계속 사람들 통제하려고만 하니 거기다가 또 이제 자리도 몇 개 없으니까 어떻게든 윗선들은 자기 진급하려고 이제 뭐 쇼들을 하고 이런 사단이 나니까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최상병 사건도 이런 뭔가 총체적인 군대 내의 어떤 모순들 때문에 벌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좀 정리하면 저는 이걸 보시는 대중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시선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왜 대체 구명조끼도 없이 갔냐. 우리가 그런 거 물론 규명해야 되는 진상들이지만 또 너무 거기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건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식한 나라가 있다. 무식한 뭐 조직이 있어. 막 이런 차원에서 뭐가 혐오해서 멈추지 말고 좀 분노를 해서 그럼 구명조끼가 입혀지려면 어떻게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어떤 구조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이런 고민들을 저희도 계속 하니까 들으시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미래를 보고 왔는데 댓글창 또 불탈 것 같거든요. 만약에 노출이 잘 된다면 노출이 잘 되면 불탈 것 같은데 너무 또 혐오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전시국가가 아니란 말은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전시 맞는 것 같아. 분노는 환영입니다. 분노는 환영하는데 이제 혐오는 하지 마시고 대화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그냥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윗선이라고 하지만 대통령과 그런 이야기들을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다 보고 있으니까 네 너무 환영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